지금 시장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이제는 진짜로 정말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요. 이 시장이 정말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마다 또 다음 강세장의 씨앗이 심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한 개예요. 이 공포는 끝이 아니라 시장이 다시 달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리셋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이 비트와이즈 CEO 헌터 호슬리는요, 비슷한 말을 했어요. 급락장과 공포장, 그리고 새로운 종료 이론이 등장한 뒤에는 무조건적으로 강세장과 신고점이 따라오는 패턴을 수없이 봤다라는 역사적인 패턴의 취지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십니다. 한쪽에서는요, 아 그래, 역시 곧 오르겠네, 바닥 다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 또 희망회로 돌리네, 그래봤자 리또 속이 있다, 리플 1000원 갈 거다, 동전 갈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그 두 분 사이에서 왜 이런 말들이 시장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리플이 몇백 원 하던 시절부터 수년 동안 리플 XRP에 대해서 영상을 다뤄본 우리 신사 채널 입장에서 역사적인 패턴 구조로서 낱낱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늘 디지털 금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최근에는 금이 강할 때 비트코인이 같이 오르지 못하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이거는 비트코인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참여자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주로 크립토 안에서만 움직이는 자산이었다면은 지금은 기관과 ETF, 파생시장, 그리고 주식시장과 연결된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많이 묶여 있다는 거.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안전자산 서사보다요, 유동성의 방향에 더 민감하게 흔들리는 날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공포라는 게 왜 자꾸 반복될까요? 그리고 왜 공포장 뒤에는 항상 강세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을까요? 그 정답은 심리가 아니라 이 시장의 물리 법칙에 가깝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레버리지가 늘어나죠. 선물과 옵션이 커지죠. 그리고 빚내서 들어오는 돈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격이 꺾이면은 공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청산이 생겨요. 청산이 생기니까 공포가 커지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하나 있는데요. 과매도 되면은 바로 오를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과매도는요, 이 반등의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반등의 날짜를 정해주진 않습니다. 왜냐면 바닥은 점이 아니라 이 구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한번 크게 빠지고 나면요, 이 손실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의 물량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반대로 그 물량을 받아주는 쪽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니 모처럼 역사적인 기회인데 뭐하러 가격을 금방 올려줄까요? 개인들이 버티지 못해서 손절하는 물량들 전부 다 싹싹 다 긁어 모아서 받아 먹고 나서 그때부터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요, 한 방에 V자로 꺾이기보다 이 시간을 쓰면서 구간이라는 바닥을 만들고 천천히 균형을 잡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급락은 시장의 고장이 아니라 시장 구조의 정리라는 점이에요. 공포가 커질수록 시장은 레버리지를 줄여나가고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물량이 이동할 겁니다. 이게 바로 공포가 끝이 아니라 리셋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번 사이클이 더 재밌는 이유가 있어요. 가격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제도권 쪽의 인프라는 오히려 더 빨리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거. 이 올해 미국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법제화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코인 산업을 허용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달러를 체인 위로 올리되 규칙 안에서 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무질서한 크립토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 달러의 결제랑 정산을 새로운 레일 위에 올려가지고 관리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성이 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가지고 나타난 변화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은행과 핀테크가 스테이블코인을 투자 상품이 아니라 정산 도구로 쓰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이 돈이 이동하는데 24시간 걸리던 세계가 24시간 365일 즉시 결제가 되는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가격 그래프보다도 더 무서운 구조 변화인데요. 이유가 뭐냐? 인프라라는 게요, 이게 한번 깔리기 시작하면은 그 위를 흐르는 돈의 양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2026년 이야기가 나와요. 이 헌터 호슬리는요, 2026년을 언급한 이유가 내일 당장 급등할 거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인프라 변화가 시장에 반영되는 시간을 말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법이 생기고 규칙이 만들어지고 상품이 깔리고 또 기관이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서야 본격적인 큰 자금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2026년은요, 이게 예언이라기보다는 구조가 성숙해지는 시간표를 읽을 때 더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도 이 구조랑 맞물립니다. 이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바로 위험 자산이 폭등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긴축이 끝나고 금리 완화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은 이 시장은 최악의 시간은 지났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크립토는 늘 똑같은 순서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레버리지가 정리되고 그 다음에 현물이 다지고
그리고 마지막에서야 사람들이 다시 믿기 시작할 때 추세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포에 휩쓸려서 원칙 없이 던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이 바닥이라는 확신으로 한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구간들의 정답은요. 확신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 안에서 시간 분할로 접근하면서 반등이 왔을 때도 한 방에 결론을 내리지 않는 방식인데요. 이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내 포지션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야겠죠. 이 리플 XRP는요, 더 이상 단순하게 가격이 오를까만의 자산이 아닙니다. 이 지금은 결제량 정산,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제도권 상품 통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그 역할이 재정의가 되고 있어요. 작년에 출시된 RLUSD가 올해 결제 서비스로 통합됐고요. 제도권은 스테이블코인을 인프라로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XRP 현물 ETF라는 통로로 이 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단기 급등 재료가 아니라 수급과 신뢰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바뀌는 구조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결국에 공포라는 게 끝이 아니라 리셋 버튼이라는 거. 이 공포는요. 사람의 감정이기도 하겠지만 시장의 레버리지를 정리하고 구조를 재배치하는 새로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가격은 흔들리겠지만요. 인프라는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들을 이해하시려면은 뉴스가 내 감정을 흔들어도 내 판단 기준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 공포가 커진 뒤에야 시장은 다시 달릴 준비를 한다는 거. 공포는 종말이 아니라 그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정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요. 급등을 기대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구조를 읽으시고 그 기준점을 세우는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XRP의 강점은 단기 급등이 아니라 시간이 쌓일수록 힘이 붙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현물 기준으로만 접근하셔라 말씀을 드려요. 이 급하게 수익을 노리기보다는요. 평균 단가 관리하시면서 시장의 구조 변화를 같이 가져가는 방식이겠죠. 이런 기준을 정리한 자료는 필요하신 분들께만 따로 공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 경은 말을 했습니다. 이 시장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고 회의 속에서 자라나면서 낙관 속에서 성숙하고 행복 속에서 죽는다라고요. 이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이제 다 끝났다라는 비관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강세장이 태어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울음소리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같이 확인을 했어요. 이 지금의 공포장이 파국이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털어내는 리셋의 한 가지 과정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런 공포 구간은 V자 반등을 주는 게 아니라 바닥이라는 구간을 만들고 개미들의 물량을 탈탈 긁어 모아가지고 다 털렸을 때 그때부터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사실. 이런 비바람이 몰아칠 때 이 나무의 뿌리는 더 깊게 내려갑니다. 흔들리는 가격표 뒤에서 묵묵하게 단단해지고 있는 이 인프라랑 거대한 돈의 흐름을 믿으세요. 공포에 질려서 떠난 자리가 아니라 공포를 견디면서 원칙을 지킨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부가 다시 싹트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런 식의 공포장이요. 하루 이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전 역사 패턴에서도 반복이 됐었고 지난 리플코인, 비트코인 차트 한번 돌아보세요. 이거보다 더 심한 폭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폭락 쪽에서 손절하고 떠나셨던 분들은 항상 손실만 보셨어요. 그때 그 공포장을 기회로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접근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큰 부를 쌓아나가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건 수익이 아니라 계좌이고 내가 잘 모르는 영역에서는 절대로 욕심을 내지 마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무리한 매매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때 매매는 언제나 위험하고요. 특히나 해외 거래소나 선물처럼 변동성과 리스크가 큰 영역에 대해서는 항상 한 발 물러서서 조심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잘 모르는 코인을 큰 비중으로 매수하는 행동은 기회라기보다 사고에 가깝고요. 이런 선택은 단 한 번만 어긋나도 계좌 전체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리플이나 비트코인처럼 이미 시장에서 오랜 시간 검증되어 있고 정보도 충분하게 공개된 메이저 코인들은 비중을 나눠가지고 천천히 늘려가는 중장기적인 관점의 대응이 가능하겠지만요. 이것마저도 기준과 계획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또 반대로 업비트나 빗썸이 아니라 구조가 불분명한 해외 거래소나 영어로만 가득한 낯선 환경들 그리고 선물 매매처럼 레버리지가 개입되는 구조에서는 당연히 훨씬 더 조심하셔야겠죠. 특히나 잘 모르는 상태에서 비중을 크게 가져간다는 것은 수익을 노린 전략이 아니라 위험을 키우는 선택에 가깝고 이런 매매는 결과가 좋았더라도 결국에 나쁜 습관으로 남게 됩니다. 운 좋게 한번 넘어갔다고 해서 그 다음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요. 지금 사용하고 계신 업비트나 빗썸 같은 익숙한 환경 안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종목과 구조로만 대응을 하시면서 비중을 나눠가지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고 이 투자라는 게 언제나 크게 벌기보다도 오랫동안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에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 코인 시장에서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과 의심이 커지고요.
결국에 감정 매매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멘탈이 안정되고 또 실수가 줄어드는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제가 정리드린 자료는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같은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틀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혼자 버티는 시장이 아니라 이 기준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장이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 곳곳의 정부들이 암호화폐 업계랑 물밑에서 손을 잡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이번에 바이낸스 공동창업자 창펑자오 측에서는요, 최근에 약 10개국의 정부랑 암호화폐 규제 틀과 도입 방안을 논의해왔다라는 깜짝 발표를 남겼습니다. 한때 규제 당국의 눈엣가시 취급을 받던 인물이 이제는 각 국가의 정책 설계 테이블에 초대받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거는 암호화폐가 더 이상 주변부 실험이 아니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랑 암호화폐 업계는 충돌하는 일이 많았었죠. 각 나라의 규제 당국들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서 문턱을 엄청나게 높였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업계는 혁신을 가로막는다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180도 달라졌어요. 서로 등을 돌리던 관계자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술 혁신을 살리면서도 금융 안정을 지킬 수가 있을까? 바로 이런 질문을 놓고 현재 암호화폐 업계랑 정부들이 한 팀이 돼서 답을 찾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암호화폐가 드디어 제도권 한복판으로 들어올 채비를 마쳤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겠죠. 우리 신사 채널에서 바라보는 건요, 이번 2025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에 따른 제도권 편입이 시작됐다라면은 2026년부터는 천문학적인 기관 자금을 포함한 큰 손들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을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런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습니다. 먼저 기술의 성숙입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도 이제 10년이 넘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속도랑 확장성, 보안 측면에서 초기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죠. 금융권이 실험 삼아가지고 써볼 정도가 아니라 실제 국가 결제망에 연결을 해도 될 정도의 엄청난 성능이 갖춰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게다가 2024년에서 2025년 이 1년 동안 주요 국가에서는 규제 공백을 메워야 될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이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만큼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럼 오히려 위험이 더 커진다는 것들을 각 나라에서 깨닫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규제를 잘못 만들면은 자국의 혁신을 죽여버리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업계의 협조를 얻어서 현실에 맞는 규칙을 만들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시대의 흐름상 정부 입장에서도 암호화폐를 더 이상 배척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의 이동도 이런 배경들에 깔려 있습니다. 최근에 거시경제를 보면은 미국이 몇 년 동안 긴축을 이어오다가 이제는 슬슬 돈줄을 풀 기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금리가 워낙에 올라가지고 세계 경제가 버티기 힘들어지면서 미국 연준이 살짝 방향성을 튼 겁니다. 심지어 미국 중앙은행은 단기 국채를 사들이면서 시장에 돈을 공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월 400억 달러 규모라니까 상당히 큰 움직임이겠죠. 사실상 숨은 양적 완화라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린 유동성들은 갈 곳을 찾습니다. 전통 산업은 성장성이 한계가 있고요. 인공지능 AI 같은 기술 분야랑 더불어가지고 암호화폐가 새로운 돈의 출구로 부상을 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 정부들도 이 점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흐를지를 알면요, 경제 전략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글로벌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전부 향하게 된다. 그러면 현명한 정부라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 물꼬를 트는 쪽에 반드시 서고 싶어 할 겁니다. 규제라는 명목으로서 문을 걸어 잠그기보다는 안전한 통로를 만들어서 자본을 유치하는 편이 더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 지형도 한몫을 하고 있어요. 요즘엔 미중 경쟁 지역 분쟁 같은 것들 포함해서 국제 결제가 무기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 중심의 시스템에 의존했다가 제재라도 당하면요, 나라 경제가 휘청이죠. 그래서 일부 국가는 플랜 B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달러 대신에 자체 디지털 통화라거나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무역 결제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두는 건데요. 중독의 산유국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동안 원료를 팔면은 달러로 결제하는 게 당연했었지만 만약에 석유 코인을 발행해서 팔면 어떨까요? 전 세계 어디서든 그 코인을 사가지고 기름을 살 수가 있는 거고, 해당 국가는 달러에 덜 의존해도 됩니다. 실제로 창펑자오가 논의 중인 의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실물자산 토큰화 RWA입니다. 희소 금속이라거나 부동산, 국채까지도 뭐든지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가지고 유통시키자는 구상인데요. 자원은 있으니까 유동성이 부족한 나라들에게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총리 입장에서도 IMF 빚지는 대신에 국가 자산을 토큰으로 팔아가지고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10개국 협의는 표면적으로 규제 얘기겠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금융판을 짜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거대한 돈의 흐름이 움직일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요,
그래서 시장이 호재냐 악재냐일 텐데요. 이 큰 틀에서 보면은 호재 쪽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래요. 규제가 명확해지면요. 기관 투자자들은 비로소 마음 놓고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 특히나 올해 2025년 비트코인 흐름은 어땠나요? 신고가를 경신하고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해 있지만 이 하락해 있는 현재 1억 3천만 원 부근 자체도 이미 예전 과거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가격대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강세를 펼친 이유는 기관 참여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었다라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나라에서 공식 허가까지도 해준다는데 누가 과연 못 들어올까요? 다만 호재라고 모두가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 사람만 웃을 수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이 규제가 생기면은 어떤 코인은 살아남고 어떤 코인은 오히려 퇴출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유럽에선요, 미카 법안으로 익명성 코인들은 거래소 상장도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면 스캠 코인, 애초에 근본과 본질이 부족한 코인들은 상장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투명하고 실명 인증이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 증권형 토큰 같은 것들은 제도권에서 받아들이겠다라는 분위기가 강해요. 결국에 앞으로는 옥석 가리기 장세가 2026년에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고, 제대로 검증받고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코인들이 더 강세를 펼칠 것이다. 대표적으로 리플 XRP가 있겠죠. 최근에 수년간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쏟아졌었지만 앞으로는 각 국가의 인증을 통과한 실용적인 코인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XRP가 이런 판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특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냥 리플 XRP 하면은 리플사의 송금 코인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연결을 해보면요. XRP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인프라의 숨은 연결고리로 자리 잡을 공산이 크다라는 거. 먼저 스테이블 코인 측면을 볼까요? 각 국가의 정부랑 은행들은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을 원합니다. 미국 달러랑 1대1로 교환되고 규제를 준수하면서 투명하게 감사까지 받는 그런 코인 말이죠. 리플이 작년 말에 출시한 RLUSD가 바로 그 조건에 딱 맞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고, 뉴욕의 금융당국 허가까지도 받은 이 코인은요, 출시한 지 1년 만에 발행액이 13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선 서클, 페이팔 코인, 그 다음으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 RLUSD는 리플 레저 위에서도 굴러갑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RLUSD를 리플 레저에서 송금할 때마다 그 수수료로서 소량의 XRP가 자동으로 소각이 돼버린다는 거. 그렇다면 많이 쓰이면 쓸수록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XRP의 공급이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일종의 상부상조 관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RLUSD가 많이 사용되면 될수록 XRP의 공급량이 사라져서 XRP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XRP 입장에서도 든든한 파트너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제송금 표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올해 11월 이 전세계 은행망의 송금 언어가 스위프트 MT 방식에서 ISO 2002라는 새로운 국제 표준으로 완전히 갈아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은행들이 주고받는 메시지 양식이 한층 풍부한 데이터 표현을 지원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작업에 몇 년 전부터 참여한 기술 회사 중에 리플이 있었습니다. 리플은 블록체인 회사로서는 이례적으로 ISO 2002 표준 기구 일원이 됐고요. 리플 레저의 데이터 구조도 그 표준과 호환되도록 정비를 해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은행들의 새로운 전산망에 리플 레저를 연결하기가 더 쉬워졌다는 이야기고요. 표준이 맞아야지 시스템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XRP는 기성 금융 인프라와의 접점을 넓혀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를 상상해볼까요? 이미 리플은 다양한 나라의 은행, 결제 기업과 손잡고 국제송금 서비스를 시험해 왔습니다. ODL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이 두 통화 사이를 실시간으로 XRP를 거쳐가지고 환전과 송금하는 기술이죠. 이 과거에는 규제 문제가 걸려서 대형 은행들이 선뜻 쓰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그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규칙이 명확해지면 은행들도 XRP를 활용한 송금에 대해서 정식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던 그림, 즉 한국에서 보낸 돈이 XRP로 순식간에 환전돼서 미국 달러로 도착하고 수수료로 몇 센트만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동남아나 중동의 일부 송금 업체들 같은 경우는 XRP를 사용 중에 있죠. 실제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요, 동남아나 중동의 일부 송금 업체들은 XRP를 사용 중이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규모가 큰 은행들 그리고 기업들까지도 가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때를 대비해서 XRP의 유동성 공급과 가격 안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 그리고 유로화나 엔화 연동 코인이 더 나올 수가 있고요. 결국에 XRP는 이 각종 법정 화폐랑 토큰화된 자산 사이를 잇는 브릿지, 가교 통화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융기관들을 연결해주는 프로토콜 같은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왜 지금 10개 나라 정부가 창펑자오랑 머리를 맞대고 있을까요?
암호화폐 없이는 미래 금융을 설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업계랑 협업해서 새로운 판을 짜고 있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규제의 형식을 빌린 제도권 편입 작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뉴스 뒤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투자자로서 해야 될 일은 그 설계도를 멀리서나마 읽어내는 것이겠죠. 이 눈앞의 등락의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지금 금융질서가 어디를 향해서 움직이는지 이 큰 방향성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생존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요, 역사를 관통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침략하는 군대는 막을 수 있어도 때가 된 아이디어는 결코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때는 가짜 돈이라고 무시받던 이 규제의 칼날 위에 섰던 암호화폐가 이젠 어떻습니까?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테이블의 중심에 앉아 있습니다. 10개국 정부가 손을 내민 이런 장면들은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증명이라는 거. 이 눈앞의 차트가 흔들릴 때마다 두려우신가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기억해주세요. 파도의 거품은 금방 꺼지겠지만 그 밑을 흐르는 거대한 해류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은요, 바로 그 멈추지 않는 돈의 흐름입니다. 이런 시장의 소음 속에서 숨겨져 있는 거대한 설계도를 믿고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결국에 다가올 미래의 가장 큰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통찰로서 이 끝까지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선택이 어쩔 땐 가장 편해 보이죠. 대부분의 분들께서 결국 시장을 완전히 잊지 못하십니다. 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인데요. 장밋빛에도 오르지 않으면 결국에 언제 오르냐, 매수 안 하면 속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투자에서 가장 편한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계좌도 안 보고 가격도 안 보고 신경 쓸 필요도 없으니까요. 물가가 오르든 말든 나중에 리플이 다시 크게 상승하든 말든 이런 장면을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흘려보낼 수 있다면은 이 사실 투자를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자체로도 하나의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라는 거. 리플이든 코인이든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졌던 분들, 투자까지 해봤던 분들 중에서 10명 중에 9명은요. 팔고 나서도 시장과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십니다. 지금은 그만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차트를 아예 안 보게 되진 않고 뉴스나 커뮤니티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리플이 5,000원 넘었다더라, 7,000원 돌파하고 있다더라, 이런 말들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때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내가 너무 빨리 나온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때 다시 들어가는 매매가 대부분 계획 없는 추격이 된다는 점인데, 이 감정은 이미 뒤늦게 자극을 받은 상태라서 냉정한 판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선택이 정말로 편하려면은 이 시장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더 무서운 거는 물가 상승률이에요. 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김밥 한 줄의 가격이 2,000~3,000원 하던 시절이 먼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죠? 5,000원, 심지어 서울 강남 김밥집은 일반 김밥 한 줄에 7,000원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즉 내가 불안해서 그냥 현금 예금으로만 들고 있는 걸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겠지만 결국에 올라가는 물가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지금 같은 시대는 투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상황입니다. 똑같은 10,000원이라도 오늘의 10,000원과 5년 후의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의 차이는 상당할 거고, 오늘의 10,000원을 가만히 놔두면은 오히려 그 10,000원의 값어치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10,00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독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가치란 금융의 배관에 파이프라인이 연결되고 큰 그림이 그리고 있음을 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같은 제 리플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생각하시는 관점이 정말 개개인 분들마다 180도 다르시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낍니다. 과연 3년 뒤, 5년 뒤에 어떤 방향을 선택하신 분들이 만족감을 더 느끼실지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겠지만요. 앞으로 나아가는 걸 두려워하고 추워서 오히려 더 몸을 웅크리고만 있고 밖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한다면은 몸은 점점 더 약해질 거고요. 감기에 더 쉽게 걸릴 거고요. 오히려 더 흔들리게 되실 겁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익보다 원금을 지키는 일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상승장에서 쉽게 돈을 벌지만요. 하락장에서 기준이 없어서 손실을 크게 보고 나서야 기준이 필요하구나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매매에서 사용하는 손실 관리 기준들, 절대 건드리지 마셔야 되는 위험 구간들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금융시장에 돈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정부랑 중앙은행이 풀어놓은 자금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나면서 유동성 홍수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아니 돈이 이렇게 넘치면은 보통 주식도 오르고 자산 가격이 들썩여야 되는데 이 정작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올해 연초 대비 내려앉았고 고점 대비는 30% 정도 폭락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돈은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왜 비트코인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현상의 이면에 어떤 구조가 숨겨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말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입니다. 이 돈이 넘치면요. 대개 사람들이 위험자산에서도 투자 여력이 생기고 투자 심리도 좋아져서 자산 가격이 정말로 쉽게 올라가요. 하지만 실제로 과거를 보면요. 지난 2020년대 초 코로나 위기 때 각 국가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었고 2022년에는 물가 잡는다고 돈 줄 죄니까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비트코인은 유동성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공식이 있을 정도였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식이 지금 2025년 현재 잠깐 어긋난 상황이에요. 시중에 돈은 넘치는데 비트코인은 오르지 않는다. 마치 물이 바닥까지 차올랐는데도 배가 뜨지 않는 것 같은 격입니다. 정말로 보기 드문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 돈은 얼마나 풀렸고 또 어디로 갔길래 비트코인은 소요되고 있는 걸까요? 이 숫자로 보면은 전 세계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합치니까 무려 수백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시중에 떠돌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중국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리고 미국도 겉으로는 긴축한다고 했지만 막판에 가서는 슬슬 태도를 바꿨습니다. 12월 달 들어가지고 미국 연준 측에서는요. 그동안의 어떤 양적 긴축,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시중 돈을 걷어들이던 작업을 드디어 중단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긴축 끝을 선언한 셈이죠.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유동성이 더 줄진 않겠구나. 어쩌면 다시 늘어나겠구나. 이런 신호입니다. 일본은 또 어떤가요? 일본은행도 금리를 억제하려고 시장에 개입하면서 사실상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보기에는 전 세계가 다시 돈잔치를 시작한 분위기죠. 그런데 풀린 돈들이 죄다 비트코인으로 향하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돈은 풀렸지만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보셔야겠죠. 올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간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거. 먼저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렸어요. 특히나 인공지능 AI 붐을 타고 미국의 기술주들, 예를 들어가지고 구글이나 애플 같은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 몇몇 빅테크 주가는요, 올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시장 투자자들이 미래성장 산업으로 돈을 쫓아간 겁니다. 금으로도 돈이 갔습니다. 올해 한 해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이 과거 기록을 전부 다 갈아치웠습니다. 왜 금에 갔을까요? 국제정세가 어수선하고 미중 갈등, 전쟁 위험까지도 겹치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피신하자 이런 심리가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달러 자산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면서 앞다퉈서 금을 사들였던 것도 이 금값 상승에 불을 붙였습니다. 요약드리자면요. 올해 풀린 돈은 주로 주식과 금으로 흘러갔다. 근데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비트코인은 돈의 흐름에서 이렇게 한 발 비켜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칠 겁니다. 먼저 금리가 높았던 탓이죠. 미국 국채를 사면은 연 5% 넘게 이자를 주는 상황인데 시장 투자자들이 굳이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에 뛰어들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은행 예금이라거나 국채만 사도 이자가 쏠쏠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비트코인을 매수할 이유가 줄어들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 비트코인의 이미지랑 현실의 괴리가 있습니다. 흔히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면서 금처럼 안전자산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도 이야기했고요. 근데 막상 올해 현실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정작 금은 폭등했는데 비트코인은 금값을 따라가지 못했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진짜 안전자산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금 같은 경우는 각 나라 중앙은행들도 사들이는 공인된 가치 저장 수단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어디까지나 민간 투자용 자산이다 보니까 위기 때마다 나라들이 금을 사도 비트코인은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지정적인 위기가 커지면은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보다는 금이나 달러를 쥐고 있으려고 하겠죠. 올해 딱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가 있었지만요. 현실 매수 주체가 따라주지 않아서 힘을 쓰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유도 중요합니다. 이 비트코인 시장 내부의 사정이에요.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힘을 못 쓴 데에는 매도 물량 탓도 컸습니다. 과연 누가 팔았을까? 이 지난 몇 년간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했던 고래 투자자들이 팔았습니다. 가격이 작년에 두세 배 올랐고 또 올해 초에 한때 1비트코인에 한 10만 달러 정도 가까이 갔던 데가 있었죠. 올해 전에 저가의 비트코인을 잔뜩 사뒀던 장기 보유자들이 이쯤에서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대량 매도를 친 겁니다. 또 채굴자들도 채굴한 코인을 시장에 일부 내다 팔았습니다. 이 덕분에 시장에 꽤나 많은 매도세 매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마침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출시가 됐었죠. 이 초반에는 그 ETF로서 기관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일종의 받아주는 역할을 해줬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후반으로 갈수록 ETF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이 시들시들해졌다는 겁니다. ETF로 들어온 기관 투자자들도 비트코인 가격이 정체되니까 이 가을 이후로는 일부 이탈을 했다는 거예요. 블랙록 같은 큰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ETF에서도 자금이 살짝 빠져나갔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결국에 남은 물량은 개인들에게 떠안는 구도가 됐습니다. 실제 분석을 살펴보면은 올해 고래들이 매도한 어마어마한 물량의 4분의 3가량은 개인들과 신규 투자자들이 전부 매수했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개미들이 또 당한 건가 싶겠지만요. 또 다르게 보면은 이거는 비트코인의 주인들이 세대 교체된 겁니다. 오랜 기간을 버티던 옛날 큰손들은 팔고 나갔고요. 대신에 비교적 최근에 비트코인에 들어온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가져갔다라는 거.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렇게 바뀐 새로운 보유자들은 이전 세대보다도 평균 매입 단가가 높고 오히려 매도할 생각이 전혀 없는 중장기 보유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 옛날 고래들 같은 경우는 어쩌면 몇백 원, 몇만 원에 샀던 코인을 이번에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차익을 남기고 떠났겠지만 새로 매수한 사람들은 5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주고 샀다 보니까 쉽게 던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시장 구조가 바뀐 것도 올해 가격 부진 속에 일어난 조용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부진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금리가 높고 경기가 불안해서
투자 자금이 비트코인까지 오지 않았다라는 거. 이 사람들은 금을 안전자산으로 샀지만 비트코인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 비트코인 내부적으로는 오래 가진 사람들이 매도를 해가지고 일시적인 공급 과잉이 왔다라는 거. 이러니까 아무리 유동성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이 비트코인은 순간적으로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이 지금 나타난 유동성 홍수 그리고 비트코인 가뭄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에 비트코인이 유동성 물줄기를 탈지를 결정한 요소는 거시 경제의 향방 그리고 투자 심리 전환에 달렸습니다. 이 먼저 거시 측면에서는요. 여기서 핵심은 금리가 꺾이는지 여부예요. 이 내년 2026년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고 또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진짜로 2026년 1분기 안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뚜렷하게 단행을 한다면요. 그 상황이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 이 돈의 가격이 낮아진다는 뜻이니까 그동안 국채나 예금에 있던 자금이 조금 더 수익을 찾아서 밖으로 나오려고 할 겁니다. 채권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까지도 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을 찾아서 돈이 다시 돌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은 올해 금리에 막혀가지고 흐르지 못했었던 글로벌 유동성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도 스며들 여건이 마련이 될 겁니다. 다만 이런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조건부입니다. 여기에서 전제는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크게 나빠지지 않을 거예요. 이 만약에 반대로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년 초까지도 인플레이션이 꿈틀거려서 이 중앙은행들이 아직 금리 못 내리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또는 금리는 내렸는데 갑작스럽게 큰 금융위기나 지정학적인 위기가 터져가지고 시장 투자자들이 아예 위험자산을 떠나버리는 상황,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런 극단적인 경우에서는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높아도 다들 겁먹고 현금만 쥐고 있으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당연히 더 소외되겠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길게 보시면 역설적인 기회입니다. 위기가 터지면 결국에 중앙은행들은 더욱더 큰 규모로 돈을 풀어가지고 진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돈은 언젠가 흐름을 바꿔서 새로운 출구를 찾습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2020년 초는 패닉이었었지만 곧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2021년 역사적인 자산 랠리가 왔었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단기 충격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밀리더라도 그 후에는 훨씬 더 강력한 유동성 파도가 밀려올 것이라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결국에 합리적인 예상은 이렇습니다. 올해 벌어진 비트코인과 유동성의 괴리 현상들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구조적인 가치랑 유동성의 힘이 모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번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뼈아픈 학습을 했습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진짜 금처럼 바로 오르는 건 아니구나. 결국에 돈의 흐름과 매크로가 더 중요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 돈의 흐름이 다시 비트코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그때는 더 확신해가지고 달려들 준비를 할 거란 뜻입니다. 이미 시장의 약한 손들은 떠났고요. 강한 손들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투자자들은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페드의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전환 같은 여러 가지 신호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어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갑작스럽게 역시 하면서 유동성 증가분을 한 방에 반영해가지고 갑작스럽게 급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투자 전략이 중요합니다. 올해 같은 괴리가 다시 온다? 당연히 좌절스럽겠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은 누구나 실망해서 등을 돌린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냉정하게 구조를 보셔야 돼요. 돈은 계속 풀리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번 사이클에 잠깐 쉬었지만 사라진 것도 망가진 것도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과연 이 많은 유동성이 앞으로도 영원히 비트코인을 외면할까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은 이제 시대 끝났다라고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역사를 떠올려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 한바탕 폭락하고 나서 몇 년 정체기가 있었지만요. 결국에 인터넷 산업은 더 크게 재편되면서 엄청난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미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편입이 된 이상 이 돈의 흐름이 커지면은 그 중에 일부는 결국에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통로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버티는 자가 이긴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무턱대고 버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하고 구조를 이해하면서 버티라는 뜻이겠죠. 지금은 투자자들이 공포랑 의심에 빠져있지만요. 정작 큰 손들은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분석대로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은 또 어느새 따라가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놀라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돈은 넘쳐나는데 이 비트코인만 소외되어 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은 비트코인이 언젠가 이 넘치는 돈을 끌어당길
잠재력이 크다라는 뜻일지도 모르겠죠. 오늘의 괴리가 내일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글로벌 유동성의 홍수, 결국에 물이 불면은 배는 뜨게 마련인 겁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거대한 장치라고요. 지금 세상에 돈은 넘치는데 내 자산만 멈춘 것 같아서 초조하신가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십시오. 이 지금은 비트코인이 외면받는 게 아니라 가벼운 믿음을 털어내고 진짜 주인을 가려내는 응축의 시간이라는 것. 이 물이 계속 차오르면요, 바닥에 닿아있던 배는 결국에 뜰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 순서가 조금 늦을 뿐이겠죠. 이 지금의 지루함에 지쳐서 배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이 고독한 괴리의 시간을 견뎌낸 분들만이 결국에 가장 높이 떠오르는 파도 위에서 그 보상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루의 상승과 하락의 의미를 두시기보다도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진짜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겠죠. 반대로 오늘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또 모든 게 해결된 것도 아니고요. 이 시장은 늘 그렇게 오르고 내리를 반복해왔었고요. 이런 과정 자체가 투자 시장의 본질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이라는 건요, 다르게 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기회이기도 합니다. 공포가 커질수록 가격은 낮아지고 그만큼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이때 중요한 거는 겁먹고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차분하게 비중을 늘려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기 쉬운 시점이겠지만 이때야말로 냉정함이 더 필요해요. 이 상승장은 단순하게 바라보는 구간이 아니라 현금 비중을 다시 확보하고 이미 늘어난 자산을 일부 매도를 통해서 수익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결국에 하락장은 준비의 시간이고요. 상승장은 정리의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지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시장의 흐름을 내 편으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겠지만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항상 오르면은 더 오를 것 같고 반대로 떨어지면은 그때 못 팔았던 게 후회가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은 이제는 무조건 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적당한 비중을 사고 팔았다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면서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한 전략으로 꾸려 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알트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드리고 있지만요, 원칙 매매를 바탕으로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는 일부 비중을 분할 익절, 그리고 반대로 단기 저점에서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효율적인 대응에 대해서 중요시 안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들고만 있는다고 해서 장기 투자가 아니라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중간 과정을 얼마나 잘 대응을 하고 평단을 낮추고 비중을 늘리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느냐, 이게 바로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은 언제나 변하겠지만 그 안에서 기회를 만드는 것은 결국에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대부분의 손실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이 없이 감정대로 움직이는 순간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단기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따라붙거나 조정이 왔다고 무서워서 손절하는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은 결국에 내 계좌는 계속 깎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시장을 볼 때 필요한 기준표랑 타점 요약본을 따로 만들어서 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신사 채널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단기 매매 기록을 바탕으로서 왜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만들어 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실제 매매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싸지면 사야지, 빠지면 죽는다, 기회가 오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들면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만든 현금은 심리적으로 쓰기가 쉬운 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기회는 좋은 물린코인이 아니라요, 폭락 전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고점 지나가면 후회하시고 폭락이 시작되면 멘탈이 무너지시고 상승장에서만 매도 버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 이 단기 고점이 보이면 미리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걸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파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드는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그램 단타 정보방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정 종목을 눌릴 때마다 매수하고 또 저항해서 매도하고 다시 눌릴 때 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저항의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후 시장은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라는 거. 이제는 하락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고요. 이 타점 매매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따라가려면 타점과 투자 심리, 속도, 거래량 해석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나는 혼자 힘들겠다, 실전 흐름들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법, 실전 타점 전략까지 모든 것들 가장 쉽게 풀어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새로운 입법 발의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2026년 초순경에 암호화폐 규제 체계가 사실상 완성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생각보다 조용한 상황이죠. 어떤 날은 가격이 상승하다가도 금방 힘이 빠지고 또 어떤 날은 아예 반응조차도 없습니다. 이 규제가 완성이 된다면은 분명히 좋은 뉴스에다가 대박 호재인데 왜 이렇게 지금 시장이 뜨겁지 않은 건지, 그리고 이런 일들이 왜 2026년 초라는 시간표로 현재 묶이고 있는 건지 이런 구조를 한 방에 정리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규제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요, 본능적으로 정부가 코인을 막으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하는 규제는 이거 막는 것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읽힌다는 거예요. 미국은 코인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요, 이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을 미국의 통제 안에 있는 인프라로서 끌어들이고자 하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이 규제를 칼처럼 휘두르는 장면만 보면 놓칩니다. 규제는 칼이 아니라 지금 울타리이자 도로라는 거, 길을 만들고 차선을 긋고 표지판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이 울타리랑 도로 자체가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한 개는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디지털 달러입니다. 이 또 다른 하나는 시장 구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코인을 어디서 어떤 규칙으로 사고 팔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이 두 가지 축이 같이 완성이 돼야지 제도권 자금이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고, 돈이 들어오려면 돈의 규칙도 있어야 되죠. 근데 거래의 규칙도 있어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먼저 스테이블 코인부터 볼까요? 올해 미국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큰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현실로 바뀌지는 않겠죠. 진짜 변화는 시행 규칙이 나올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어떤 기관이 어떤 조건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가 있는지, 준비금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위험 관리 기준은 얼마나 엄격한지, 이런 것들이 문장으로 박히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시장의 규칙이 된다는 거고, 이 최근 미국의 감독기관들이 바로 그 시행 규칙 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법이 끝났다가 아니라요, 룰북을 새로 쓰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 결제 수단으로서 설계가 된다는 점인데요. 이 결제 수단이라는 말은 은행 예금이랑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예금은 이자를 주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를 주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은행에다가 돈을 둘 이유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는 디지털 달러 쪽으로 설계되는 흐름 자체가 강력한데요. 이런 구조들 때문에 은행과 크립토 업계가 부딪힙니다. 은행은 예금이 빠져나갈까봐 두렵고요. 크립토 업계는 사용자를 끌어오기 위해서 유인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 싸움 자체가 코인 업계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예금 기반이 흔들리면은 대출이 흔들리고요. 또 대출이 흔들리면은 실물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금융 권력 싸움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는 미국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진짜 목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달러 네트워크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커진다는 말은 전 세계의 달러가 담긴 디지털 지갑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 달러가 어디서 돌고 누가 쓰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멈추게 할지, 이걸 미국이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그 규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기술이겠지만 또 동시에 지정학입니다. 달러 패권을 블록체인 위에서 다시 연장하는 방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축, 시장 구조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시장 구조가 정리가 되기 전에는 기관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늘 똑같아요. 이 토큰은 증권이냐, 상품이냐, 누가 감독하느냐, 거래소는 어떤 라이선스로 운영되느냐, 뭐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
이런 근본이 흔들려 버리면은 기관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관이 무서워하는 거는 가격 변동이 아니라 규칙이 없는 상태예요. 이 규칙이 없는 시장에서는 돈을 벌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공포감이 더 크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시장 구조 논의의 핵심은 바로 교통 정리입니다. 미국 SEC랑 CFTC의 관할 싸움을 끝내고 코인 시장을 어떤 카테고리로 묶을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토큰이 처음에는 누군가의 노력에 기대서 시작됐다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탈중앙화가 되면은 어떤 길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 통로를 제도권 문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이 통로가 생기면요, 시장은 단순하게 규제 리스크가 줄었다를 넘어서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인 명분이 생겼다로 바뀌어요. 그리고 오늘 이슈의 핵심 날짜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내년 1월 상원에서 시장 구조 법안을 마크업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마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위원회가 법안을 실제로 손봐서 표결로 넘기기 전 단계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문구가 바뀌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타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은 가격이 오를지 말지의 달이 아니라 게임 규칙이 어떤 문장으로 쓰일지가 결정되는 달이라는 거예요. 맥쿼리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이 2026년 초를 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시행 규칙이 비슷한 시간대에 구체화가 되고 시장 구조 법안이 위원회 단계를 지나가지고 조정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시점부터는 미국형 규제 프레임이 작동 가능한 형태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기관들은 시장을 다르게 볼 겁니다. 아직까지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어도요. 이 방향성이 고정됐다고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정도 호재인데 왜 시장이 뜨겁지 않을까요? 그 정답은 정말 단순한데요. 이 시장은 호재라는 단어보다 조건에 반응을 합니다. 이 규제 프레임은 큰 방향에서는 호재일 수 있어요. 하지만 디테일이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토큰은 규제 프레임 안에서 더 편해질 수 있겠지만 어떤 토큰은 규제 프레임과 충돌하면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시장은 전체 상승이 아니라 이 선별과 분화로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시 환경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이지만 돈이 무한대로 풀리는 환경은 아닙니다. 완화가 진행 중이지만 질서는 유지해야 되는 완화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규제 프레임이 잡힌다가 곧바로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오른다로 연결되지가 않는다라는 거. 이 대신에 규제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는 인프라, 즉 스테이블코인, 수탁, 온슈어 거래, 토큰화 상품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먼저 움직이고요. 가격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의 XRP는요. 가격보다 구조가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일수록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생각보다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평균 단가 관리하시면서 모아나가는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안내드리고 있는 자료도 레버리지나 단타가 아니라요. 현물 매매 기준으로만 정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창 참고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XRP를 얘기할 때 자꾸 과거의 서사로 돌아가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XRP가 어디서 쓰이느냐, 그리고 제도권이 요구하는 역할에 얼마나 들어맞고 있느냐. 이번 규제 흐름에서 XRP랑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고리는요. 이 스테이블코인과 RWA 토큰화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제도화되면은 수익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죠. 바로 토큰화된 단기채, 토큰화된 머니마켓 같은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품은 규제 프레임이 있어야지만 커질 수가 있습니다. 리플이 RLUSD 같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을 하고 토큰화 머니마켓과 연결하는 실험이 등장을 한다면요. 그건 단순하게 코인 하나의 가격 문제가 아니라는 거. 결제랑 담보, 유동성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는 흐름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리플 레저 같은 인프라가 얼마나 채택되느냐가 구조적인 포지션을 결정하는 거고 XRP의 역할을 가격 예언으로 말하는 건 위험합니다. 대신에 이런 질문으로 바꾸셔야겠죠. 미국형 규제 프레임이 완성될수록 어떤 체인이 결제랑 토큰화를 실제로 처리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그 정답을 더 빨리 말을 해줄 겁니다. 이번 이슈 자체가 호재냐 악재냐로 끝낼 수 있는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게임판 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 스테이블코인과 시장 구조로는 두 가지 축으로서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안에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의 마크업은요. 그 설계도를 실제 문장으로 박는 단계라는 거고 그래서 시장이 조용한 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이 시장은 속보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확정되는 순간에 반응을 하기 때문이에요. 기준점은 달력입니다. 내년 1월의 마크업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스테이블코인 시행 규칙이 어떤 강도로 나오고 또 어떤 예외를 허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원 표결이 정치 일정 속에서 얼마나 빨리 굴러가는지 이 세 가지가 시장의 리듬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확인된 뒤에서야 가격이 계단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결국에 2026년 초라는 말은 가격 예언이 아니라 규칙이 완성되는 시간표겠죠.
오늘의 가격에 매달리기보다는 조금은 거리를 두고 시장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비로소 전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만 보고 시장에 접근하시면은 판단 자체가 굉장히 급해집니다. 하루 오르면 들뜨고 하루 떨어지면 불안해지고 매번 감정이 가격을 따라가지고 움직이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시선을 조금만 멀리로 옮겨서 시장을 바라보시면은 같은 차트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단순하게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라요. 이 자산이 가진 기술력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시간이 지났을 때 사회나 시장에서 가치가 남을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지 비로소 투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보기에도 미래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가격이 그 가치에 비해서 낮다라고 느껴진다면은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될 거는 타이밍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한 번에 다 들어갈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눠서 모아갈지,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조절할지, 어떤 상황까지는 버틸 수 있는지 이런 현실적인 전략들 말이죠. 이 결국에 멀리 본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오래 들고 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래를 기준으로서 지금의 행동을 설계하는 건데요. 이런 관점들이 잡히기 시작을 하면은 이 시장의 흔들림에 덜 휘둘리게 되고요. 단기 변동성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시장에서 오랫도록 남는 사람들은 오늘의 가격보다도 내일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XRP든 비트코인이든 결국에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랑 구조로 움직인다는 거. 이 특히 기술적인 자리랑 온체인 흐름은요. 개인분들께서 혼자서 실시간으로 체크하기 상당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차트 포인트, 온체인 지표, 그리고 숫자들이 실제 시나리오 안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제 위험자산들은 강한 척을 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또 작은 뉴스에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답은 숫자에 있지가 않고요. 이번 주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이 공백입니다. 지난 가을에 미국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겪었었고 그 여파로 현재 중요한 경제 지표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거. 어떤 달 같은 경우는 CPI가 아예 취소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어떤 고용 지표는 필요한 조사가 못 나와서 비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경제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지금 나온 숫자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이 결국에 데이터 위에 서 있기 때문인 거고 근데 그 바닥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를 내렸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요. 연준이 앞으로 무엇을 근거로서 그 다음 스텝을 밟을지 이 시장이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들 특히나 그냥 지표가 아닙니다. 공백을 메우는 조각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먼저 이번 주 화요일 GDP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시장은 3분기 성장률을 3.2% 부근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직전 분기는 3.8%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성장률이 높으면 이거 주식도 오르고 낮으면 내려가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 구조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 이번 GDP 발표가요. 정상적인 루틴 속에서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미뤄졌다가 나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장은 성장률보다도 먼저 이 숫자를 정책 해석의 기준점으로 써버립니다. 이 GDP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반응은 보통 금리에서 나옵니다. 성장률이 강하다? 그럼 경기가 아직 버틴다는 얘기니까 그 순간부터 미국 연준 어떨까요? 금리를 빨리 내릴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채권 금리가 튈 거예요. 달러가 강달러가 될 겁니다. 이때 미국 증시랑 암호화폐 시장은 두 가지 힘을 동시에 받습니다. 경기가 강하니까 이 좋다라는 힘,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지고 오히려 투자 시장에는 안 좋게 작용하는 힘이 같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어떤 날은 좋은 GDP가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투자 시장이 시원하게 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오고는 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GDP가 약하게 나오면 이것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연준이 더 빨리 금리를 내리겠다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금리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동시에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같이 커지는데요. 그래서 이때도 달러랑 금리의 움직임이 곧바로 위험자산 랠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이 지금처럼 데이터 신뢰가 흔들린 구간에서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 시장은 숫자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보다요. 그 숫자를 연준이 어떻게 말로 포장할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결국에 공백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이런 공백들이 시장의 해석을 흔든다라는 거. 이 같은 날 소비자 신뢰지수도 나옵니다. 시장 예상은 91.7이고요. 지난달엔 88.7이었습니다. 이 지표가 단순한 기분 조사처럼 보이겠지만 미국 경제에서 소비는 거의 엔진입니다.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 소비가 다시 버틴다는 해석이 붙고요. 그 순간 성장과 물가가 동시에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금리도 달러도 위험자산도 동시에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이 지표가 무서운 이유가 방향성이 아니라 결합 효과 때문에 그래요.
성장과 물가를 동시에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요일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이 원래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나오던 지표가 휴일 때문에 수요일로 당겨진 형태인데요. 이 시장은 220K 부근을 보고 있고요. 그 이전은 224K였습니다. 이 숫자 하나로 노동시장을 결론 내릴 순 없겠죠. 하지만 연말에는 이 숫자가 트리거가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연말,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경우는 단축장입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얕아집니다. 깊이가 얕아지면 작은 파동도 크게 보이겠죠. 이때 금리랑 달러가 한번 움직이면은 레버리지가 쌓인 시장부터 흔들리게 돼요. 여기서 코인 시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랑 알테는 기대는 있는데 확신은 없는 이런 구간에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금에 대한 유입 시도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격은 중요한 저항에서 자꾸 막힙니다. 펀딩비도 극단적으로 과열된 느낌은 아니에요. 누군가 큰 방향성을 만들어주면은 그쪽으로 빠르게 쏠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 미국 지표는 코인한테 단순한 뉴스가 아니에요. 이 코인은 금리랑 달러에 민감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코인은 같은 속도로 더 크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도 경기 불안이 같이 커지면요. 또 코인이 먼저 안전자산처럼 움직여주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결국에 단기적으로 리스크 온오프가 코인의 언어라는 거고 여기서 XRP는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돼요. XRP를 오래 보신 분들은 늘 가격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는 그 얘기를 줄이고 싶어요. XRP가 지금 구조적으로 결제 인프라의 재배치라는 이런 큰 흐름의 한가운데 있는 막중한 상황입니다. 2025년은요.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 해였다면 현재 미국에서는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적으로 다루는 틀이 만들어졌고 이 감독기관 같은 경우는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절차를 구체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은행 돈이 디지털 토큰 형태로서 더 많이 돌아다니는 환경들이 열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더 빨리 오르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레일이 표준이 되느냐를 보셔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면 결제량 정산은 더 자주, 더 빠르게, 더 넓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건 유동성이겠죠. 서로 다른 네트워크랑 서로 다른 통화를 연결하는 유동성 말입니다. XRP가 계속해서 결제량 정산이라는 문맥에서 이야기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리고 리플이 RLUSD 같은 스테이블코인 확장 전략을 계속 공개하는 것도 이 레일 싸움에서 자리를 잡으려는 움직임으로 읽힙니다. 게다가 XRP는 제도권 접근 통로도 늘어나고 있는데 상장 상품 형태로서 편입되는 길이 생겼다? 이거는 이제 XRP를 보는 사람이 개인 투자자만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물론 이게 곧바로 가격 상승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구조를 보시면은 분명히 바뀌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구조가 바뀌었을 때 같은 뉴스도 또 다른 방향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숫자를 맞히는 주가 아닙니다. 이 공백을 읽는 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GDP랑 소비심리랑 고용지표가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연준이 어디까지 확신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지 시장이 어디까지 불확실성을 가격에 반영을 할지 그 경계선이 드러나는 주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할 일은 단순해요. 방향을 예언하는 대신에 이 흔들림을 전제로 계획을 짭니다. 발표 전으로 레버리지를 줄이고요. 한 번에 결론 내리기보다는 분할로서 대응하면서 내가 틀렸다고 인정할 조건을 먼저 정해둡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의 움직임보다 발표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 주의 시장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기준들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현재 연준은요. 이 금리를 내렸는데 시장은 편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공백 때문입니다. 데이터 공백이 만든 해석의 틈들이 아직까지 닫히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 연말 미국 데이터의 함정은 숫자가 아니라 이 공백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XRP를 보면서도 언제 사야 되나 여기에만 집중하십니다. 하지만 이 자산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천천히 모아가는 사람이 결국에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도 현물 매매 기준만 다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창 참고하셔도 괜찮고요. 투자의 현인 하워드 막스는 이런 통찰을 남겼어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순 없지만 미래를 대비할 수는 있다라고요. 지금 시장은 데이터의 공백과 얇아진 유동성이라는 짙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이지 않는 앞을 억지로 맞추려다가 길을 잃어버리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개 너머를 투시하는 예지력이 아니라 안개 속에서도 전복되지 않을 단단한 배를 준비하는 거. 숫자가 비어있는 이런 공백의 시간들은요. 역설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 원칙을 채울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장을 예측하려 들면 불안해지지만요. 대응하려고 마음먹으면 오히려 평온해집니다. 부디 이번 한 주 거친 파도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원칙 매매로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이 빈칸을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로 채우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큰 버팀목이 되는 것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요. 실제로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현금 비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 시장이 어렵게 느껴지고 리플과 비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수록 많은 분들께서 곧 좋아질 거다, 반등은 반드시 온다, 이런 말들 위해서 위안을 찾으려고 하시지만 이런 말들은 마음을 잠시 달래줄 뿐이지 실제 대응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럴 때 가장 현실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현금 비중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현금 들고 있으면 오히려 불안해하시고요. 지금 당장 매수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처럼 조급해지시는데, 이 사실 현금 비중은 시장이 좋고 분위기가 올라와 있을 때 미리 만들어 두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현금을 남겨두는 선택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여유로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준비해둔 현금은 시장이 하락하고 리플 가격이 내려오는 순간에 내 불안감을 줄여주는 보조 바퀴 역할을 해주고요.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선택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가 훨씬 더 안정되고요. 공포에 휩쓸릴 확률도 크게 줄어들겠죠. 이 시장이 더 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비중을 늘릴 수 있으면서 평단을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락을 무작정 두려워하기보다도 조금 더 내려와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런 건강한 투자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 현금 비중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돈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전략이자 무기인 거고, 이런 무기를 준비해둔 사람만이 반등이 왔을 때 조급해지지 않고 여유있게 대응이 가능하겠죠.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이 현금을 선택지로 만들어둔 사람입니다. 이 코인 시장은 하루에 오르내림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나 리플의 XRP나 비트코인처럼 중장기 구조가 중요한 자산들은요, 이런 흐름을 꾸준하게 관찰하면서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차트랑 심리랑 수급을 함께 묶어서 이해하셔야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매일 직접 체크하는 가격 구간들, 시장 심리가 어디서 꺾이고 어디서 다시 살아나는지 여기에 대한 흐름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현재 번호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한 기준선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